안녕하십니까. 오라클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OCR 읽어주는 곰돌스의 쉬운 6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 주도 역시나 진행을 맡은 자바 읽어주는 남자 아빠곰이고요. 안녕하십니까, 베어메탈입니다. 안녕하세요. 올리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석바입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벌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MJ입니다. 자, 연말 되면 아무래도 그 성탄절 이후부터 그 연초까지 외국 회사들은 많이 연락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때 다들 그 휴가를 몰아 쓰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업데이트 소식이 좀 뜸했는데요. 자, 그동안 쉬었던 업데이트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OCI 컨테이너 인스턴스 서비스가 출시되었네요. 김재월님, 컨테이너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벌입니다. 지난 15년 전부터 클라우드의 성장이 있었어요. IaaS에서 PaaS, SaaS로의 변화와 더불어 멀티 클라우드로의 전환이 가속되고 있었죠. 빠르면 한 10년 전, 늦었다고 하더라도 7, 8년 전부터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관심과 성장이 폭발적으로 있던 시기였는데, 그 중에서도 컨테이너에 대한 관심과 성장은 가장 폭발적이었습니다. 도커를 시작으로 컨테이너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당연하게도 퍼블릭 클라우드 CSP 대부분이 컨테이너 서비스를 오래전부터 제공하고 있었죠. 오라클 클라우드 역시 OKE, 오라클 쿠버네티스 엔진 같은 것들을 통해서 관련 쿠버네티스 서비스들을 이미 제공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신규로 발표된 오라클 컨테이너 서비스는 서버를 관리하지 않고도 컨테이너를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예요. OCI 컨테이너 인스턴스 서비스입니다. 오늘날 기업들은 클라우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패키징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도입하고 있어요. 오라클 클라우드의 경우도 역시 쿠버네티스 서비스인 OKE를 많은 고객들이 컨테이너를 대규모로 실행하기 위해서 널리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실행 환경이 아닌데 쿠버네티스를 활용하기에는 너무 복잡도가 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 경우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지 않고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간단하게 실행해서 배포, 확장하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컨테이너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VM을 프로비저닝하고 컨테이너 런타임을 설치하고 여기에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이러한 과정들은 VM과 서버를 관리하고 운영체제를 패치하고 컨테이너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운영 복잡성과 관리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오라클 컨테이너 인스턴스는 이러한 모든 운영상의 복잡성을 없애고 인프라를 관리하지 않고도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통해서 이런 컨테이너 이미지를 제공하게 되면 OCI가 기본 컨테이너 런타임과 컴퓨터 리소스를 관리하고요.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워크로드에 최적화되고 형상된 보안을 위해서 강력한 워크로드 격리를 제공하는 완전 관련 컴퓨팅에서 실행이 됩니다. 자, 이 컨테이너 인스턴스 서비스는요, 2022년 12월 6일 날 릴리즈가 처음 됐고요. 오라클 컨테이너 인스턴스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 서버를 관리하지 않고도 컨테이너를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이다 라고 간략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 인스턴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러한 선택한 구성에 대한 OCI 컴퓨팅 인스턴스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CPU와 메모리 리소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고요. 더 이상 비용 절감을 위해서 직접 관리하는 VM에서 실행 중인 컨테이너를 직접 선택할 필요가 없고, OCI의 가장 큰 장점인 피놉스, 즉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을 제공받을 수 있고, 초당 관리 청구를 통해서 컨테이너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완전 관리형 컨테이너 서비스를 활용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큰 세 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간단하고 빠르고 유연한 배포가 가능합니다. 컨테이너의 가장 큰 장점인 가볍고 빠른 시작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몇 초 만에 서비스 컨테이너를 배포하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CLI나 API, 오라클 클라우드 콘솔 등을 통해서 컨테이너 이미지와 몇 가지 간단한 매개 변수를 지정해가지고 하나의 컨테이너를 새롭게 빠르고 신속하게 생성 배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기본 컴퓨팅, CPU 및 메모리 리소스, 인스턴스를 VCM 네트워크의 서브넷에 선호하는 형태로 유연하게 배포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리소스 제약 없이 복잡한 업로드 실행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컨테이너를 사용하게 되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라이트하게 구성을 해서 스케일 아웃해서 확장하는 데 더 집중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매니지되어져 있는 이 컨테이너 서비스에서는 우리가 기본 컴퓨팅 구성에서 제공하는 모든 CPU와 메모리를 단일 컨테이너 인스턴스에 할당해서 복잡하고 고성능을 요구하는 워크로드도 실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E3 또는 E4 플렉스 형태를 사용하게 되면 단일 컨테이너 인스턴스에 최대 64개의 코어, 128개의 vCPU와 1024GB의 메모리를 할당해서 컴퓨팅 리소스가 많이 필요한 경우에 하나의 인스턴스에서도 이 정도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인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컨테이너의 가장 큰 장점이 보안성이에요. 그래서 보안 관리를 위해서 컨테이너 효율성과 VM 수준의 강력한 격리, 아이솔레이션을 제공하고요. 이를 통해서 컨테이너는 하이퍼바이 수준에서 격리 조치가 되고 기본 OS와 OS 커널, CPU와 메모리 등에 대해서 다른 인스턴스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컨테이너들이 동일한 OS 커널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 팩트가 많이 줄어드는 장점을 가질 수 있겠어요. 컨테이너 서비스의 아키텍처예요. 이 내부 구조에 대해서는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다룰 텐데요. 컨테이너 인스턴스는 VM과 컨테이너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로 오라클 리눅스 기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오라클 리눅스의 이제 그 트레이드 마크를 좀 이제 하였는데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오라클 리눅스 기반인 것이 오라클 리눅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즉 오라클 리눅스에서 이것을 조금 더 라이트 웨이트하게 이제 재조정을 해가지고 초경량 OS를 만든 다음에 컨테이너 구동에 필요한 부분 이외에 나머지의 모든 라이브러리를 제거한 형태이기 때문에 아주 라이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약 70%에 가까운 라이브러리가 제거됐다고 하고요.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제거되면 장점이 되게 많아요. 일단은 리소스를 적게 먹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라이브러리들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취약점들도 함께 제거가 되기 때문에 보안성도 상당히 강화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컨테이너 인스턴스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가 컨테이너 인스턴스는 기존에 우리가 쿠버네티스도 있고 도커 같은 이미지들도 있고 했는데요. 컨테이너 인스턴스를 사용하게 되면 쿠버네티스와 같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은 컨테이너 워크로드에 적합합니다. 즉, 컨테이너화 시켜서 손쉽게 배포하고 활용하고 싶은데 복잡도가 복잡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할 때 아주 유연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통합 및 배포, CI/CD 파이프라인의 일부인 빌드 및 배포 작업, 클라우드 운영을 위한 자동화 작업, 데이터 및 미디어 처리 같은 임시 워크로드를 실행할 때 사용할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API 호출이나 CLI 명령만큼 간단하기 때문에 손쉽게 데이터 처리 워크로드를 컨테이너화 시켜서 실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경유된 애플리케이션들을 통해서 RESTful API를 실행하는 데도 적합하고요. 원하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컨테이너 이미지로 패키징하고 인스턴스를 실행해서 배포할 수 있게 됩니다. 컨테이너가 이슈가 되고 클라우드가 이슈가 되면서 쿠버네티스 상당히 경쟁적으로 도입한 기업들이 꽤 많이 있어요. 지난 한 1, 2년간 쿠버네티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했던 기업들이 최근에 쿠버네티스를 컨테이너를 조금 더 손쉽게 구성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하고 있어요. 즉, 쿠버네티스가 너무 복잡하고 운영관리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애가 났을 때에 대한 조치가 어렵고 이것들에 대한 숙련된 엔지니어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은 쉽게 또 그리고 쿠버네티스 같이 복잡도나 대규모 환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애플리케이션들을 구동하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손쉽게 사용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알고 있는 고객사들도 일부는 기존에 있던 쿠버네티스를 걷어내고 이런 컨테이너화되어져 있는 것들도 시도를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인스턴스는 기존의 레거시 모노리식 애플리케이션들을 클라우드로 이전할 때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복잡하지 않기 때문이죠.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으로 구축되지 않은 것들을 컨테이너로 만들 때 이런 서비스를 쓸 수 있겠습니다. 복잡한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을 충족할 때 손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 되는 것이고요. 또 개발 및 테스트 환경에서 신속하게 생성하고 제거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오라클 컨테이너 인스턴스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쿠버네티스도 있고 기존의 서비스도 있는데 너무 뒷북치는 서비스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이런 니즈들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되면서 실제 이런 니즈들을 부합하기 위해서 나온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오라클 컨테이너 인스턴스 서비스를 사용하면 서버를 관리하지 않고 컨테이너를 손쉽게 실행하고 간단하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 다른 클라우드 공급자와 달리 오라클 컨테이너 인스턴스의 경우는 서버리스에 대해서 추가적인 비용이나 지불이 없어요. 그냥 완전 관련 서비스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지불이 없고 같은 동일선상의
성능과 비용을 부담하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컨테이너를 실행하기 위한 최적의 피놉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개발자 서비스 쪽에 OCI Q 서비스가 출시되었네요. 올리비아님, Q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올리비아입니다. OCI에서 드디어 메시지 큐 서비스가 출시되었는데요. 클라우드의 서비스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대로 완전 관리형이고 서버 관리가 필요 없이 필요할 때만 돈을 내서 사용하는 서버리스로 출시되었습니다. 설명해 보시면 세 가지 점의 밑줄을 쳐놓았는데요. 메시지 큐 서비스를 사용하면 우선 시스템의 분리인 디커플 시스템이 가능하고 실시간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 비동기적으로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서비스인 만큼 데이터가 유실되거나 중복되면 안 되겠죠. 데이터를 확실히 전달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세히 살펴볼까요? 메시지 큐 서비스가 무엇이고 OCI 큐 서비스는 어떤 점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메시지 큐 서비스는 메시지를 일렬로 늘어선 상태인 큐 상태로 저장해 놓고 들어온 순서대로 하나씩 데이터를 내보내면서 생산자 컴포넌트와 소비자 컴포넌트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메시지는 스트링 형식의 데이터들, 예를 들면 XML, JSON, CSV, 텍스트 등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즉,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에서 데이터 전송 기능을 큐를 사용해서 분리하게 되면 어떤 시스템은 메시지를 생산해서 내보내고 어떤 시스템은 메시지를 소비나 처리를 하게 되어 시스템이 분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애플리케이션의 기능 분리라고 합니다. 언제 사용할까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필요가 없이 사후에 비동기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업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OCI Q 서비스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OCI Q는 하이 스루풋으로 초당 수백만 건의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의 서비스입니다. 또한 Q에 들어오는 메시지 수가 너무 많아지는 경우에 OCI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자동으로 오토 스케일링이 가능합니다. Q에 쌓인 메시지가 많아짐에 따라서 오토 스케일링을 해서 서비스를 증가시키고 포트수를 자동으로 증가시키거나 스토리지를 투명하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메시지 큐에서 처리하는 데이터들은 항상 보호됩니다.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TLS로 전송하고 OCI에서 제공하는 인증과 권한 부여가 필수로 사용되므로 데이터의 시큐리티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페이스에 있어서 오픈 API 사양에 따라 정의되는 RESTful API를 사용하기 때문에 벤더와 기술 등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톰프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요청당 한 번이 아니라 커넥션당 한 번씩 인증이 수행되므로 효율적인 프로토콜이 가능합니다. 메시지 전달을 확실하게 하는 데 있어서 DLQ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전송이 되지 않은 메시지, 즉 데드 레터를 보관해 두는 대기열 Q라는 뜻입니다. 정해진 전송 횟수 이후에도 소비자 컴포넌트에 전송되지 않으면 DLQ로 보내고 실패의 이유를 해결한 후에 다시 전송해서 결국은 성공시키기 때문에 OCI Q의 데이터 전달을 보장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성능이고 오토 스케일링이 가능하고 암호화 데이터를 전달하면서 전송을 보장하는 OCI Q 서비스는 OCI 콘솔, OCI CLI, REST API, SDK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으며 이번에 출시된 만큼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OCI Q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서빠님, 12월에 NoSQL 관련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이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민서빠입니다. 오라클 NoSQL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 툴인 오라클 NoSQL 마이그레이터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은요,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라클 NoSQL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마존의 다이나모DB에 상응하는 서비스고요. 오라클 NoSQL 마이그레이터는 오라클 NoSQL에 데이터를 추출, 변환, 로딩하는
데이터 이관 툴입니다. 현재 오라클 NoSQL은요, 직접 설치해서 사용하는 형태와 OCI 관리형 서비스 두 가지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요. 오라클 NoSQL 마이그레이터는 설치형과 클라우드 서비스형 모두를 지원합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내용은요, CSV 파일을 소스로 사용하는 기능이 추가됐다는 점이고요. 기존의 마이그레이터는 파케이 파일과 제이슨 파일 두 가지 포맷만을 지원해 왔는데, 콤마로 데이터를 분할하는 CSV 파일 포맷을 추가로 지원하게 됐다는 것이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입니다. 오라클 NoSQL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터는 지원 데이터 저장소로 설치형 오라클 NoSQL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형 오라클 NoSQL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OCI 오브젝트 스토리지, 아마존의 S3를 데이터 저장소로 지원을 하고요. 지원하는 파일 형식으로는 제이슨 중에서도 몽고DB 포맷의 제이슨, 다이나모DB 포맷의 제이슨, 그리고 빅데이터 진영에서 많이 사용하는 파케이 파일을 제공합니다. 추가로 이번에 추가된 CSV 파일도 지원을 합니다. 보시는 도표는 마이그레이터가 지원하는 소스와 타겟을 정리한 도표고요. 설치형 오라클 NoSQL과 클라우드 서비스형 오라클 NoSQL은 마이그레이터의 소스와 타겟 모두로 이용될 수가 있겠고요. 마이그레이터가 설치된 서버의 파일 시스템에 위치하는 제이슨 파일은요, 소스와 대상 모두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로컬 파일 시스템과 OCI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된 몽고DB 포맷의 제이슨, 그리고 다이나모DB 포맷의 제이슨은 소스로만이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파케이 파일의 경우에는요, 데이터를 추출하는 용도로 사용되고요. 오라클 NoSQL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외부로 추출하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타겟으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CSV 파일 포맷은 소스로만 이용될 수 있습니다. 아마존 S3에 다이나모DB 포맷의 제이슨이 저장되어 있다면 이 파일은 소스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라클 NoSQL 마이그레이터는 데이터 레이크와 다른 NoSQL에 저장된 데이터를 오라클 NoSQL로 이관하기 위해서 개발한 툴이고요. 설치형 오라클 NoSQL과 클라우드 서비스형 오라클 NoSQL 간의 데이터 이동, 몽고DB와 다이나모DB로부터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데이터 레이크로부터의 데이터 적재, 마지막으로 오라클 NoSQL에 저장된 데이터를 데이터 레이크로 추출하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AWS에서 가장 인기 높은 서비스가 다이나모DB로 알고 있는데요. OCI NoSQL도 그 활용 빈도가 높은 서비스가 될 것 같은데, NoSQL 데이터 이관을 고민할 때 마이그레이터도 한번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MySQL 쪽 업데이트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레이스님, 12월에는 MySQL 관련 어떤 소식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그레이스입니다. 저는 MySQL 관련 신규 업데이트 소식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MySQL 히드웨이브가 이제 AMD E4 인스턴스를 지원한다는 소식인데요. 기존에는 OCI 상의 E3 인스턴스를 지원했지만 신규 제너레이션인 E4 인스턴스에서 히드웨이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OCI 콘솔상에서 MySQL 히드웨이브 인스턴스를 선택하면 쉐입의 E4 인스턴스로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4 시스템은 AMD EPYC 7J13 칩을 기반으로 하는 VM이며 이제 이로 인해 히드웨이브 클러스터를 E4 스탠다드, E3 스탠다드 또는 이 둘을 조합하여 구성이 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MySQL 데이터베이스가 최대 18개의 리드 리플리카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리드 리플리카 노드들이 로드 밸런서 백엔드에 존재하여 데이터 읽기를 경합 없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리드 리플리카를 사용하면 동일한 리전 내에서 최대 18개까지 읽기 전용 리플리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스DB에서 생기는 모든 업데이트는 어싱크 방식으로 복제본에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리플리카를 생성 시에 로드 밸런서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읽기 트래픽을 분산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지연 없는 트랜잭션을 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때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리드 리플리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스 DB가 450PU 이상으로 할당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OCI 콘솔상에서 리드 리플리카를 선택하여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바운드 리플리케이션의 구성에 여러 기능들이 업데이트되어서 타 벤더 클라우드 및 온프레미스 DB의 복제도 쉽게 가능해졌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데이터 복제를 위한 템플릿을 제공하기 때문에 AWS RDS, 오로라, 애저, 구글 클라우드 및 알리 클라우드에서 매우 쉽게 데이터 리플리케이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MySQL 소스와 일치하는 템플릿을 선택하기만 하면 필요한 필터 구성이 자동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테이블만 필터링하거나 타겟에서 스키마 이름을 바꾸는 등의 유연한 수동 구성도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MySQL GTID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매뉴얼하게 UUID를 입력하여 리플리카를 구성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즉, 소스DB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던지 간에 좀 더 쉽고 유연한 리플리케이션 구성이 가능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MySQL 신규 업데이트 내용이었고요. 이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점점 더 구성하기 쉬워지고 사용하기 쉬워지고 있는 그러한 서비스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MySQL이 그 진정한 매니지드 서비스로 점점 그 더 발전하는 모습이 좀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그 DB를 사용해보지 않았던 분들도 콘솔상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소식은 이번에는 인프라 쪽에서 새 소식 좀 알아볼까요? 윈도우즈 인스턴스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소식이 좀 엿보이는데요. 곰돌이님,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곰돌입니다. 인프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업데이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인프라스트럭처 메인터넌스에서의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윈도우즈 기반의 컴퓨터 인스턴스에서도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제까지는 오라클 리눅스를 비롯해서 우분투, 센토OS 등의 이 리눅스 기반의 인스턴스에서는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을 지원을 해왔었죠. 하지만 윈도우즈에서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이 어떨 때 사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VM 인프라의 중단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기치 않은 중단, 즉 장애죠. 이때 VM은 오토 리커버리를 실행하게 됩니다. 장애가 발생하면 1분 내로 감지가 되고 해당 VM이 실행되기에 최적의 물리적 호스트를 찾아서 자동으로 복원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은 3에서 5분 사이에 완료가 됩니다. VM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속성들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복원이 됩니다. 이때 복원을 위해서 일어나는 행동은 기본적으로 리부트 마이그레이션입니다. 또 한 가지의 중단 형태는 계획된 유지 보수 형태인데요. 통상 물리적 인프라의 업데이트 패치와 같은 유지 보수가 필요할 때나 잠재적 하드웨어 오류가 치명적인 오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을 잡고 해당 물리적 호스트에 실행 중인 VM을 비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최소 2주 전에 미리 통보를 하게 되고 기간 내 메인터넌스 리부트 등과 같은 사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획된 유지 보수에서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옵션은 고객의 업무의 영향도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미리 지정해 놓으면 자동으로 최적의 호스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설정해 놓으면 별도의 알림 없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게 되죠. 인스턴스를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4에서 16일 이내에 재부팅 마이그레이션 기한을 예약하고 알림을 보내고요. 기한 전에 인스턴스를 사전에 재부팅 하지 않으면 일정이 도래하면 인스턴스가 재부팅 마이그레이션이 실행이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윈도우즈 기반의 인스턴스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는 표준 VM 쉐입은 ARM CPU를 이용하는 A1을 제외하고는 모든 VM 표준 쉐입이 지원이 되고요. 조만간에 A1 또한 지원될 거라고 합니다. 끝으로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이 실행되기 위한 사전 조건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인스턴스의 네트워킹 타입이 파라버추얼라이즈드 네트워크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 설정이 선행되면은 어베일리빌리티 컨피그레이션에서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선택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설정은 인스턴스에서 편집 버튼을 통해서 수정하거나 최초에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 할 때 옵션을 통해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윈도우즈 기반의 인스턴스에서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지원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은 OKE에서의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 관련한 새 소식입니다. PVC 관련해서는 쿠버네티스 버전이 향상될 때마다 새로운 기능이 업데이트가 있어 왔기 때문에 자주 언급이 되었죠. 이번에 업데이트된 소식은 파일 스토리지에서 새 파일 시스템에 PVC를 동적으로 프로비저닝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들으니까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PVC를 잠깐 다시 짚어보고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의 루트 파일 시스템을 통한 컨테이너 스토리지는 임시적이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가 삭제될 때 데이터까지 함께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내구성 있는 위치를 제공해서 연구 볼륨을 만들어서 사용해서 이 데이터를 컨테이너 외부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 볼륨은 저장소가 연결된 컨테이너가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영구 저장소를 제공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게 Persistent Volume Claim이라는 PVC라는 저장 요청인데요. OCI에서는 PVC로 사용할 수 있는 스토리지 타입은 블록 볼륨과 파일 스토리지 두 가지입니다. PVC를 생성하는 방법은 미리 생성된 PV를 스태틱하게 바인딩하는 방법이 있고 스토리지 클래스를 통해서 공적으로 생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블록 볼륨의 경우에는 OCI에서 미리 정의된 스토리지 클래스만 지정하면 동적으로 볼륨을 프로비저닝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일 스토리지의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진 기존의 파일 시스템을 PV로 지정을 해서 프로비저닝을 해야 했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내용은 파일 시스템에서도 블록 볼륨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PV를 미리 만들어 놓지 않더라도 스토리지 클래스를 통해서 동적으로 새롭게 볼륨을 할당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매뉴얼에 나와 있는 예문을 잠깐 살펴보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파일 시스템이 존재할 때 PVC를 직접 프로비저닝하는 방법은 지금과 같이 파일 시스템이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퍼시스턴트 볼륨을 먼저 만들게 되어 있고 이때 미리 만들어져 있던 파일 시스템을 지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PVC를 요청을 하는데요. 이때는 스토리지 클래스 네임이 공란으로 되어 있죠. 기존에 있던 파일 시스템을 지정을 하고 PV를 만들어서 그 PV를 이제 파드를 생성할 때 할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나온 업데이트는 동적으로 바인딩 한다고 했는데 이때 필요한 것은 스토리지 클래스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이 새로운 파일 시스템에 PVC를 직접 프로비저닝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스토리지 클래스를 하나를 정의를 합니다. 이때 필요한 마운트 타겟에 대한 정보라든지 익스포트 옵션에 대한 것들은 사전에 이 클래스에 정의가 돼야 됩니다. 예문을 보면은 스토리지 클래스에 이런 이름으로 AD, 마운트 타겟 서브넷 ID, 컴파트먼트 아이디, 그리고 키, 파일 시스템 패스, 엑스포트 패스, 그리고 익스포트 옵션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는 PV를 만드는 과정 없이 바로 PVC를 클레임할 수 있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것은 아까 스토리지 클래스를 임의로 만들었던 네임, 이 이름이 포함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파드를 만들 때 해당 PVC 이름을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OKE에서의 PVC 관련한 새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마스님, 그 1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예, 지난해 12월에 다양한 소식 들려주셨는데요. 그중에 유익한 새로운 소식이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토마스입니다. CI에 새롭게 추가된 이제 기능을 소개드릴 순서인데요. 새로운 소식은 데브옵스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데브옵스 서비스에서 배포 파이프라인 구성 시에 배포 단계별로 매개 변수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고요. 또 하나는 데브옵스 프로젝트 삭제할 때
그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리소스가 모두 삭제할 수 있는 기능으로 크게 두 가지 소식입니다. 이 두 가지 소식 중에서 DevOps 프로젝트 삭제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DevOps 서비스의 프로젝트는 기존에 삭제할 때 매뉴얼로 삭제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면서 프로젝트에 속해 있는 environment나 그리고 빌드 배포 파이프라인과 같은 프로젝트에 속해 있는 리소스들을 모두 함께 제거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전에 손이 좀 많이 갔던 방식에 비해서 매우 편리하게 삭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실수로 삭제를 수행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기능에는 프로젝트 삭제를 즉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72시간 동안의 삭제 대기를 한 후에 삭제가 수행되게 되는데요. 혹시라도 프로젝트 삭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 72시간 대기 시간 안에 취소해서 삭제를 취소할 수도 있게 됩니다. 실제 OCI 화면에서 살펴보면 기존 화면에 캐스케이드 버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선택하여서 삭제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2시간 후에 해당 프로젝트 안에 있는 리소스가 삭제가 진행됨을 메시지 상태로 그리고 상태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캔슬 스케줄 딜리트를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스케줄된 삭제 기간 동안 안에서 언제라도 취소가 또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MJ님, 그 빅데이터 서비스와 그 OCR 관련 그 의미 있는 업데이트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관련 내용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MJ입니다. 이번 주엔 제가 세 가지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는 빅데이터 서비스에 새롭게 릴리즈된 내용인데요. 네, ODT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 클러스터 프로필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빅데이터 서비스는 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이고요. 이 서비스에서는 하도 스택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네, 클라우드에라 배포판인 CDH와 오라클 배포판인 ODH가 있습니다. ODH의 경우 CDH와 동일한 하도 구성 요소를 사용해서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ODH 0.9, 1.0, 2.0 버전을 제공합니다. ODH 1.0 또는 2.0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 클러스터 프로필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네, 사용 가능한 프로필은 하둡 익스텐디드, 하둡, 하이브, 스파크, HBase, 트리노가 있습니다. 앞으로 ODH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 이 클러스터 프로필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내용은 AI 서비스의 시각 서비스로 제공되던 기존의 애널라이즈 다큐먼트와 다큐먼트 잡 기능이 새로운 서비스인 다큐먼트 언더스탠딩으로 이동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그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는 세 번째 릴리즈된 내용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릴리즈된 내용인데요. 네, 문서 파일에서 텍스트나 테이블, 주요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게 해주는 다큐먼트 언더스탠딩이라는 AI 서비스가 나왔다라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릴리즈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다큐먼트 언더스탠딩은 OCI 콘솔에서 이 어널리틱스 앤 AI에서 AI 서비스 아래에 다큐먼트 언더스탠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것을 클릭하면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 다큐먼트 언더스탠딩에서는 네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네,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텍스트 추출입니다. 텍스트 추출은 다큐먼트에서 단어 수준 또는 라인 수준의 텍스트를 추출하고요. 텍스트가 있는 경계상자나 이 경계상자의 좌표를 제공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테이블 추출입니다. 테이블 추출은 다큐먼트에서 셀의 행과 열 관계를 유지하면서 테이블 형식으로 콘텐츠를 추출해주고요. 세 번째로는 키 밸류 추출 기능입니다. 이 키 밸류 추출은 영수증이나 송장, 여권, 그리고 운전면허증 등에서 미리 정의된 키 밸류의 정보 목록을 추출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다큐먼트 분류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이 문서의 시각적인 모양이나 추출된 키워드를 기반으로 문서를 여러 유형으로 예를 들어서 송장,
영수증, 이력서와 같은 문서 유형으로 문서를 분류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네, 이상으로 세 가지 릴리즈된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만에 업데이트 소식으로 연초 첫 방송을 한번 열어봤는데요. 이번 도큐먼트 언더스탠딩 등 소식 보니까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AI 서비스가 좀 추가가 되는 게 가속화가 좀 될 것 같네요. 이제 클라우드에서 AI 서비스 제공은 제가 볼 땐 좀 보편적인 상황으로 돼가는 것 같아요. 아울러 개발자들이 신경 쓰기 힘든 그런 보안 관련 내용들도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게 좀,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MySQL 히트웨이브도 꾸준히 업데이트되면서 좋아지고 있네요. 업데이트 소식이 좀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설명을 듣고 궁금하시다고 생각되는 질문은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상으로 OCR 읽어주는 곰돌스 56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CR 읽어주는 곰돌스가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설명을 듣고 궁금하시다고 생각되는 질문은 꼭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OCR 읽어주는 곰돌스 56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CR 읽어주는 곰돌스가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OCR 읽어주는 곰돌스의 아빠곰, 베어메탈, 올리비아, 민수 아빠. 곰돌이. 김재벌. 그레이스, MJ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